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매매의 대표적 사기 유형, 모르면 당한다 공부하자 2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탄의 제목은 포괄 건저당을 조심하라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보면은 경매 직전의 물건이고 인수금도 없으며 심지어 이 부동산 명의를 공짜로 이전해주는 이렇게 우량 물건이 있다고 광고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서 이러한 물건을 매입했을 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이런 광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룸이고 매매가가 6억 5천이고 보증금이 3억 5천이 걸려 있고 은행에 융자를 3억 대출을 일으킨 원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증금하고 은행 융자를 합했을 경우에는 6억 5천 매매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보증금과 은행 융자를 안고 샀을 때 인수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즉 이 원룸을 매수하는 매수자는 자기 돈, 자기 자본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원룸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룸의 월세는 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3억에 대한 은행 이자가 다달이 130만원씩 지출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월 수입하고 금융 이자만을 고려했을 때 월 순수입은 한 170만원 정도 순수입이 생깁니다. 연 순수입으로 계산했을 때는 2,400만원이 된다는 거, 2,040만원이 된다는 거죠. 즉 자기 자본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연 순수입을 2천만원 정도 거둘 수 있는 이런 물건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이 광고를 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러한 우량 물건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광고를 할 때 이 물건은 경매 직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이 좋은 우량 물건이다. 따라서 등기만 이전하면 되는 물건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다른 경우를 한번 더 볼까요? 빌라가 나와 있는데 매매가가 5천이고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융자가 4천만원입니다. 즉 이 물건 역시 인수가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구입 시에 이 물건을 파는 매도인이 500만원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마치 임대인이 그 임대 매물이 잘 안 나갈 때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지원해 주듯이 500만원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의 월 수입은 한 35만원, 즉 월세를 35만원 받고 4천만원에 대한 금융이자가 2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럼 월 순수입은 15만원이죠. 그죠? 그러면은 연 순수입은 180만원입니다. 자기 자본 한 푼 없이 어떻습니까? 보증금 은행 융자를 안고 사서 180만원을 1년에 수익을 만들어 가는 거죠. 언뜻 보면 참 어떻습니까? 우량 물건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물건 역시 경매 직전 물건이고 등기만 이전하면 되는 물건이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웃돈까지 줘가면서 명의 이전해 가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은행에서 융자 4천만원 외에 1,000만원을 더 갚으라는 통보가 날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1,000만원이 뭐냐 하면은 앞에 예에서도 마찬가지죠. 원룸 예에서도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는 부담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건물을 매수하는 매수인은 등기부상의 대출 금액, 그 안고 사는 융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 이건 신용대출금입니다. 이 신용대출금까지 인수해야 될 어떤 부담을 안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나 하면은
대출을 할 때 앞서 어떻습니까? 앞서 융자 4천만원을 대출할 때 은행에서 포괄건저당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포괄건저당을 설정했다는 것은 보통 요즘 LTV나 DTI 규제로 부동산을 담보로 많은 대출을 일으키기가 개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은행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지급 유무, 신용도에 따라 은행은 LTV, DTI 규제로 인해서 대출을 못 해주는 부분을 신용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포괄건저당을 설정되어졌을 때는 부동산에 그 부동산 담보 부동산에 등기를 하지 않고, 즉 설정을 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포괄건저당, 포괄건담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때 이 대출은 담보부동산에 설정되지 않는 채무까지가 담보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채무자,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이용할 신용카드, 신용대출 이런 금액까지 이 대출을 안고 샀을 때 매수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서 이렇게 포괄건저당을 설악하고 이러면은 그 대출 서류에 포괄건저당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럼 그 포괄건저당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 담보로서 우리가 등기부에 기재되어지죠. 그죠?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지고 그 담보로서 일으킬 수 있는 대출뿐만 아니라 그 담보와 관계없는 개인 신용대출, 신용카드, 연체금 이런 것까지 그 부동산이 전부 담보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통 이렇게 포괄건저당 말고 한정건담보가 되어져 있을 때는 담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외에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이 담보를 안고 사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채권 최고액 한도에서 한 부동산에 여러가지 어떻습니까? 몇 개의 어떤 담보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그 담보 부동산의 채권 최고액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지금 포괄건저당이 설정되어져 있으면 채권 최고액과 관계없이 어떻습니까? 개인이 일으킨 신용대출 금액까지 전부 이 부동산이 담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담보 대출을 일으킨 부동산이 그 융자를 안고 살 때는 은행으로부터 피담보 채무 확인서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포괄건저당, 그죠? 포괄건저당을 설정하는 이유는 LTV, DTI 규제로서 부동산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지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어떻습니까? 신용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물로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피담보 채무 영역이 훨씬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포괄건저당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런 물건을 잡았을 때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등기부에는 이 포괄건저당이니 한정건담보니 이런 그 건저당의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떻습니까? 이 피담보 채무 확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TV, DTI에 대해서는 이 개념 자체를 아주 쉽게 잠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TV는 쉽게 말하면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합니다. 담보 가격 대비 대출이 얼마 나오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이 60%면은 2억 아파트일 경우에는 2, 6, 12, 1억 2천만원 대출이 나오고
70%일 때는 2724 1억 4천만 원이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면은 이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추겠죠. 그죠? 70%에서 60%로. 그죠? 그 다음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총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한다는 거죠.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은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일 때 DTI가 40%면은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DTI죠. 그죠? 그럼 상환액이 어떻습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개인이 5천만 원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럼 DTI가 40%면은 4, 5, 20이죠. 그죠?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즉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즉 2천만 원이 넘어가서 한 3천만 원 이렇게 대출이 일어났을 때는 연봉 5천만 원으로 이 원리금을 원금과 이자를 갚기가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이내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일 때 DTI 50%일 경우에는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총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를 갚을 금액이죠. 그죠? 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2,5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DTI도 대출 규제에 의해서 50%에서 이렇게 40%로 낮아지면은 대출을 2,500만 원 해줄 거를 2천만 원 밖에 안 해주니까 대출을 일으키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그죠? 그럼 이 DTI 성격은 대출자가 총소득에서, 즉 연간소득이죠. 그죠? 연간소득에서 얼마만큼 이 대출금, 즉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LTV, DTI 말고 최근에 DSR이라고 2018년 10월 30일부터 정부에서 본격 도입했는 것이 있습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DSR은 전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즉 원리금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육아증권 담보대출, 신용카드 미결제, 다양한 어떻습니까? 이런 빚들이 있죠. 그죠? 그럼 이러한 빚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해서 상환 비율을 결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DSR을 적용하면 대출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죠? 우리 앞서 살펴봤는 LTV나 DTI보다는 훨씬 어떻습니까? 강력한 규제가 DSR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대출에 대한 이런 전체 대출을 전부 다 살펴보는 거죠. 그죠? 즉 DTI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으키려는 그 대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연간 소득 대비 얼마만큼 상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비해서 DSR은 전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총 부채를 다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70% 초과하면은 위험 대출이고 90% 초과하면 고위험 대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DSR을 강화하면 당연히 LTV와 DTI가 축소되어지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포괄 건저당이 설정되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별도로 개인이 신용대출이나 어떤 미결제 신용카드 결제금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대출이 일어났을 때 이 포괄 건저당이라 하는 것은 그 담보부동산이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포괄 건저당을 안고 사는 매수자는 특별히 주의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